과학톡崔명입니다. 버클리움, 니호니움, 프랑슘. 듣기만 해도 어려운 원소 이름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왠지 낯이 익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들은 버클리 대학, 일본 그리고 프랑스에서 발견해서 이름이 붙여진 새로운 원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원소는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바로 중이온 가속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톡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기대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이온 가속기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에 중이온 가속기를 구축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입지 장점 등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입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이 어떻게 지금까지 구축한 그 연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2009년입니까?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사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큰 대형 기초과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가속기를 건설하는 그러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을 위한 대형 인프라죠.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11년 말에 저희들 그 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가속기 건설 구축 사업단이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들이 사업단원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서 기본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 그리고 조금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시제품을 저희들 자체에서 만들고 그 개발해서 이제 거의 성능 시험이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제품을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경하실 것 같아서 이제 사실 영어로 하면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헤비 아이언 액셀러레이터이고 저희 사업단의 영문 명칭이 또 레어 아이소톱 사이언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희귀동위원소 과학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수단과 목적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이온 가속기라는 거는 보통은 헬륨보다 무거운 이온을 가속하는 빛의 속도 가까이 가속하는 가속기 시설을 저희가 중이온 가속기라고 부르고요. 이 중이온 가속기를 이용해서 하는 연구가 이제 희귀동위원소 연구입니다. 그 희귀동위원소 빔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그 목적의 실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중이온 가속기 이제 수단이고 저희가 그 희귀동위원소 연구는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소냐 헬륨이냐 이렇게. 근데 같은 양성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성자가 서로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희귀한 동위원소를 저희가 희귀동위원소라고 부르고요. 근데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희귀동위원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다양한 종류의 그 희귀동위원소를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으로 고출력의 중이온 빔이 필요합니다. 높은 출력에. 그래서 이제 가속기 시설이 거대화돼 가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가속기를 구축하거나 또는 그걸 활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 이런 각 나라, 각 연구기관들이 사실은 고출력의 가속기를 시설을 만들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도 지금 현재 사실은 되게 척박한 그 환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상당 부분 많이 따라잡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 가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시설에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와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고 목표이고 지금 현재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많이 적절한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석봉 대표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견도 의견이지만은 그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말씀을 들으면서 네. 몇 가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고출력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저출력은 뭔가? 예.
그리고 그 고출력의 정도는 뭘 고출력이라는가. 네. 그렇게 되고 저출력과 고출력의 차이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지를 넓다고 생각하나. 조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2010년에 서한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미니 빅뱅 실험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우주의 나이 137억 년 정도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우주의 그 초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이거 천문학자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모든 과학의 시작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빅뱅 초기 뭐 1초 안에 여러 그 자연의 법칙들이 다 생성이 되고 또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3억 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또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철보다 더 무거운 그야말로 중이온 원소들을 이제 생성을 해내게 되는데 과연 저는 이제 이 중이온 가속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실험 장치가 과연 우리의 우주의 초기를 과연 실감나게 재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기대가 되는. 네, 제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반인들께서는 이 중이온 가속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정관 부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마 이것은 아시죠? 가속기는 잘 모르지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뭐 현미경 같은 거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희도 국내에 있는 가속기는 이제 전자가속기를 써가지고 이제 방사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양성자 가속기라는 게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이온은 이제 프로톤보다 무거운 놈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령 질소, 산소는 아시죠? 네. 우라늄은 아시죠? 네. 그런데 우라늄은 그러니까 양성자에 비해 가지고 한 240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이온들을 중이온이라고 그 이온을 이제 가속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에 쓰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중이온 가속기는 다른 그러한 어떤 가속기보다도 아주 분해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로 초미세물질의 구성을 본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보다 더 작은 초초 미세물질의 구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본다는 거는 뭔가를 저희들이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때린 다음에 슬쩍 건드린 다음에 거기서 튀어나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초초 미세물질을 탐색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가진 가속된 빔이 가속기니까 그 빔을 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미세 공간에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주는 거는 우리가 보통에서 상상하는 대충 몇 도 되면 뜨겁다고 생각하세요? 100도? 100도면 한 40도만 넘어도 안 되죠. 네. 단위로 그냥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1볼트를 걸어놓고 이온이 하나, 전자가 하나 딱 가면은 거기다 가속이 되면 1 일렉트론 볼트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온도로 환산하면은 만 도가 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중이온 가속기를 가지고 물질의 아주 초초 미세 공간에다가 그런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부여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 정도가 1 일렉트론으로의 1000배, 100만 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물질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이온 가속기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그 입자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초초 미세물질 구조를 탐색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신물질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과학톡에서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사광 가속기는 초미세물질을 분석하는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이 가속기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치들이 있나요? 예, 가속기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저희가 전기를 띤 입자를 전자기력을 가지고 가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이제 전기적인 힘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힘을 가해야 얘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제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요즘은 이제 거의 평면 패널로 다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보기 힘든데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속기가 CRT라고 부르는 일반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 브라운관이라는 게 전자총이 있고 전자가 나오면은 그걸 가속을 시키는 아주 짧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속기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 규모의 지금 가속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는 가동 중에 있지만 기본적인 물리적인 원리는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구분을 할 때 그 가속하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정주선 단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형 가속기는 기본적으로는 프로톤부터 양성자부터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안정된 핵종인 동위원소인 우라늄까지 가속이 가능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빔들을 가속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일단은 활용도가 더 높을 거라는 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속기를 또 저희가 분류할 때 또 하나가 가속기의 원리입니다. 가속하는 형태인데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원형으로 가속하는 장치가 있고요. 선형으로 가속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사이클로트론이 기본적으로는 원형 가속기의 대표적인 가속기가 되겠고요. 선형 가속기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선형 가속기. 그러니까 선형으로 입자를 선형으로 에너지를 줘가지고 가속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가속기의 길이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주 높은 에너지의 가속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핵자당 한 200에서 300, 400 MeV까지 가속을 해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길이가 한 수백 미터에 이른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헐크가 감마선을 맞고 헐크로 변하는 거잖아요. 예. 좀 우라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가 부장님께서 혹시 변신하지 않을까?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구축 중인 가속기 터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아주 길고 좁은 터널에 가속기들이 이제 쭉 배치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속이 되면 거기서 만들어진 가속이 된 그 이온 빔 혹은 희귀동위원소 빔을 가지고 저희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할 때는 아까 이제 정수현 단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인위적인 그 현상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의 이제 중이온 빔을 희귀동위원소 빔을 표적에다 때리면 다양한 반응 부산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감마선이라는 것도 이제 다양한 방사선 종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측정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빔을 딱 끄면은 거의 다 사라지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실험하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그 차폐가 안전하게 잘 돼 있고요. 근데 아까 헐크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영화를 이제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서 헐크라는 거 보면 이제 미국의 알곤 국립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비싼 그 감마선 검출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감마 스피어라고 부르는데 그게 스피어 형태로 돼 있습니다. 구형으로. 이제 그 헐크를 보면 이제 헐크가 감마선을 맞고 헐크가 되거든요. 뭔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활용 분야에서 육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DNA도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변이가 일어나서 뭔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막 이제 미주 방위군이 막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그 비싼 고가의 검출기를 떼가지고 막 던지죠. 하나 1억. 예. 진짜요? 그게 엄청나게 비싼 장비고 사실은 뭐 물론 당연히 모형으로 했고요. 근데 그런 이제 방사선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맞았을 때는 이제 금방 우리가 살아도 한 100년밖에 네. 수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에 뭐 때리고 나서 한 10년, 5, 6년 기다리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 그 사이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면은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지난번에 일본 같은데 네. 원폭 피해자들 있으니까 네. 그래 계속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주 극소량 그러니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방사선 양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많은 데서 해가지고 쭉 밑으로 네.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대충 언제부터 온다.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느 이상 맞으면은 갑자기 나타난다.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네. 일종의 복질복이에요. 때려가지고 그렇게 헐크가 되든지 네. 아무런 효과가 강아지가 되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맞아가지고 네. 그렇게 헐크 해가지고 슈퍼 헐크가 되는 거는 거의 없는 이야기예요. 영화적 상상력이. 다행입니다. 그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중이용 가속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 중이용 가속기는 일단 먼저 구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이제 가속을 하는 거였으니까 일단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 상태의 동위원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온1이라고 부르고요. 소스가 되는. 그다음에 얘를 이제 가속기로 집어넣을 수 있는 ip사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그 뒤쪽에 초전도 가속기가 붙습니다. 사실 이 초전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워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초전도 현상을 써서 저희가 최대한 그 가속관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전도 현상이 사실은 발명이 되고 또 이게 가속기의 기술로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제 해소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속기 연구에는 일대 전환점이 마련이 된 거고요. 초전도 가속기, 선형 가속기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 구성 요소가 아까 희귀동 연소 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졸하고 IF라고 부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의 희귀동 연소 생성 및 분리 방법이 있고요. 그 이후에 가속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진 희귀동 연소 빔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실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형 가속기의 일단 가속기 자체의 특징은 초전도 전용 가속기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고요. 높은 세기의 빔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전하 수를 가진 입자를 동시에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동 연소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아이졸하고 IF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한쪽의 장점이 한쪽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희귀동 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저희 안정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좀 더 멀어진, 좀 더 불안정한 이 희귀동 연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이졸이라는 방식하고 IF라는 방식을 동시에 결합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연구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특징이기도 하고 우수성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그 아이졸과 IF를 두 개를 결합해서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은 희귀동 연소들을 최대한 많이 발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발견해서 저희가 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중형 가속기의 목표이자 또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이용 가속기를 구축하려면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성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능을 가늠한다 그러면은 이제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가속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거기에 대한 빔을 이 가속기가 아니 저 가속기가 제공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내한테는 최고의 그렇죠. 성능을 가진 가속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속기를 만들 때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어떤 빔을 가속시켜야 되는지 그 기본적으로 가속기는 굉장히 정밀한 가속기니까 그 뭐니까 옆에 전차가 지나가는 곳은 안 되고 하는 안정된 기반이라든지 뭐 안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그 입지 조건은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돈은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지어놓고 끝낼 게 아니라 그걸 써가지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대전같이 넓은 부지를 가진 그런 부분. 예. 네,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정 단장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이게 가속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나오고 필요한 게 나올 텐데 그거는 곧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속기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게 된다 치면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가속기 연구가 굉장히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짧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속기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속기 후진국으로서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런데 여튼 일본이나 또는 이런 중국이나 또 이전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은 저희들 11년 저희들 가속 구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이게 기본 설계입니까? 그걸 내어놨을 때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뭐 레뷰도 하고 그랬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나오는 그 영어로 뭐 몇 가지 어떤 세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앰비셔스가 되고 앰비셔스 하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이제 챌린징이 되고 챌린징 되면 조금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가면은 이제 acceptable 뭐 리얼리스틱 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거의 지금 뭐 가속기나 그리고 가속기를 이용한 그런 활용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뭐 추격 단위로 낙후 상태.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이걸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뭐 미국만 빼고 나면은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또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형 가속기는 사실 세계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중형 가속기에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중형 가속기 중에서는 선형 가속기로서는 최고의 사용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이제 미국의 애플립이라는 곳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뭐 최소 한 10,000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한 7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문지동에 있는 카이스트 캠퍼스에 저희들이 이제 시험 시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번째죠? 거의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테스트하고 하는 게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필요할 때 뭐 막히면은 쫓아가서 묻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차피 다들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보면은 다들 같은 선상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튼 지금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시게 되면은 우리 가속기 기술 수준이 일정 단계 점프한다고 거의 뭐 볼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낙후에서 추격이 아니라 거의 선도 그룹까지. 선도로. 예. 그러면 외국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냈나요? 예? 앰비셔스, 챌린지, 리얼리스틱. 지금은 이제 챌린징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이제 올해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 제품 제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고 저희들도 이거 하더라도 이제 21년까지 그냥 쭉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부분적으로도 완성시켜가지고 좀 운영을 하자. 20년쯤 돼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니까 이제 그거 올해 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뭐 본 제품이 나갔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능 체크하고 그 단계를 넘으면은 뭐 그분들도 리얼리스틱하고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타스틱도 있나요? 판타스틱. 그건 앰비셔스보다 더 사이파이 소설 수준이죠. 그렇군요. 가속기가 노벨상을 낳는 기계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사실은 뭐 가속기 자체만 가지고 이 거대 장비만 있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가속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기초과학이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유능한 인재들이 영입이 되고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 국제 협력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중이온 가속기가 해외에도 많이 이미 우리가 좀 약간 낙후라서 이제 추격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제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지. 사실 국제 협력이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이루셨고 이제 이게 설치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국제 협력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속기 시설을 개발하는 것 자체에 이제 저희가 국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연구기관 1대1로 이렇게 하긴 힘들고요. 그 구성 요소별로 저희가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들하고 이제 MOU도 맺고요. 지금 현재까지 현황이 한 대략 20개 정도 기관하고 국내 기관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 구성 요소별로는 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구축을 하는 것도 목적이고요. 구축한 이후의 활용 연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디다 쓰느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까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희귀동 연소 빔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정도 되는 사양으로 만들어서 실험하는 곳이 지금 현재 거의 없고요. 이제 현재 구축 중인 곳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도 있고요. 일본은 현재 좀 약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수요에 비해서 그 공급이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같으면 실험 제안을 하면 그 중에 한 20% 정도, 30% 정도만 수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백로그라 불러서 이제 실험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협력이라는 게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엔 큰 생태계로 보면 건설적인 경쟁인 거고요. 또 협력은 되게 치열하지만 또 그 내에서 보이지 않는 또 숨은 경쟁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를 저희가 라온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게 되기까지 연구 과정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매 순간이 에피소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11년 12월에 이 사업단이 시작할 때 제가 바로 그때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전체 인원이 한 5명, 6명 정도 됐었고요. 지금 사실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되니까 사실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짧다면 짧고 굉장히 길다면 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가속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험 장치 그리고 RI 생성 장치, 분리 장치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이게 가속기라는 것이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용 연구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우리나라 국내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 가속기의 개발에 대한 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전도, 그다음 극저온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높은 그 진공도도 필요하고요. 고주파도 필요하고. 사실 여기에 쓰이는 기술들이 상당히 기술 집약형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저희가 가속기라는 그 틀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련된 기술들이 많고 그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 단계부터 실증 단계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한 사이클로 봤을 때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것들이 나중에 다른 기술에도 활용이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적어도 가속기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추격형이 아니라 저희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형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중이온 가속기가 완공이 되면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나요? 예, 아까 사실은 그 태양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태양이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태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가 고작 헬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아시다시피 탄소도 있고요, 철도 있고, 땅을 파보면 우라늄도 나오고. 사실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결국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예,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결국 우주의 생명과 이제 그 관계가 있는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요.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그리고 사실 이 중이온이라는 거, 또 희귀동연소 비밀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이온을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도 있고, 암을 치료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또 아까 육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명체 세포 같은 데 때리면 이제 DNA 변형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슈퍼 감자, 네. 예, 아주 예쁜 색깔의 뭐 장미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요즘은 배터리도 사실은 실생활에서는 배터리 수명 때문에 항상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웨어러블 기기들이 좀 사용이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배터리의 수명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위한 기초 연구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잠재적인 그 활용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단장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전제조건을 저는 구축하는 입장에서 우선 세계 최고의 사양을 가진 중이온 가속기 시설을 저희들이 지어야 된다. 짓고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속기가 리얼리스틱하게 움직이는 가속기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게 그게 저는 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개발한 그 자체가 저희들 수준이 그 과학 가속기 구축 기술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까지 포함해서 이제 낙후에서 선도 그룹에 들어가는, 그게 제가 생각해 제일 우선 해야 될, 우선 만족시켜야 될 그런 예,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권영환 박사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저는 활용 쪽에 약간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사실은 가속기 자체의 기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만으로도 향후에 이제 가속기 분야에 많은 기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가끔 비유하는 게,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장이 없죠. 현재 저희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이 라온이 훌륭한 그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그 세계 많은 또는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젊은 과학자들이 와서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최은정 박사님께서는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네, 아까 부담을 많이 느끼시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우주의 이 기원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현재는 기기 개발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일 텐데, 앞으로 뭐 기초과학, 특히 뭐 천문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런 수요되는 아젠다들을 잘 발굴을 하셔서 이 실험 기기에 잘 접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이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사실 천문우주학의 이 라온을 통해서 그 기원이 우리나라에서 꼭 발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석봉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물리학이 결국은 이게 물리학, 천문학 그 계보 속에서 나가고 그러던데, 여튼 이 가속기 건설을 놓고 거의 국익을 걸고 그 시도를 하고, 또 과학자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역할을 하고 그러던데, 저는 이번 이렇게 그 가속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일단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 여겨지고, 그리고 지금 이 그러니까 건설 이후에 이 젊은 과학자들 말씀하셨는데, 젊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동참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그 어떤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또 내지는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이온 가속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